자, 아테네 제국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 아테네가 제국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아테네 제국화의 인제 그 특징이 내부적인 거나 외부적인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외부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물러났지만 이 페르시아의 위협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위협을 통해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 아테네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이 형성돼.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델로스 기금이 또 각출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 아테네 내부적인 측면에서 또 보는데, 이때 이제 페르크라스 때하고 이제 겹치잖아요. 그래서 페르크라스는 이제 그 하층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권리를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 정치에 어떤 필요한 자금, 민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의 패권 장악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아테네가 인제 패권을 장악을 해서 그 당시 델로스 동맹의 델로스 기금도 유용하고, 그다음에 해상 무역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인제 뭐냐면 또 중심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자, 아테네의 패권을 장악해서 델로스 기금 유용, 아테네 그 해상 무역 어떤 장악,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 제국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들어가서 공격하고 도시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도상에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시로부터 되게 뭐냐면 원망을 사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펠로폰네스 전쟁의 어떤 배경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페르시아는 일단 그리스에게 패했지만 동방의 강대국으로 전제 군주 국가로 건재했으며 그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에게와 면한 본토와 소아시아 폴리스는 계속 페르시아 위협에 대비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적인 폴리스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동맹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자, 이러한 동맹의 맹주로서 어, 강대한 육군을 가지고 있으나 해군력이 없고 폐쇄적인 보수적인 스파르타 대신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다해 페르시아에게 항거하고 승리의 주축이 된 아테네가 접합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후에 얼마 안 가서 아테네를 맹주한 해상 동맹인 델루스 동맹이 탄생되었다. 자, 동맹이 규하기 위해서 동맹시는 일정한 병력과 함정을 제공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후자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제공을 받으면 그 아테네가 이걸 델로스 섬에 놔두고 해군력을 증가시키는 데 이제 주로 이용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델로스 섬이 이제 좀 해주고 또 공격받기가 쉽다 해 갖고 아테네 씨는 옮겨 버려, 이 자금을요. 자, 그래서 동맹씨가 제공한 자금을 관리하는 근무를 델로스 섬에 두었기 때문에 동맹의 명칭도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고, 그 관리를 아테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 해상 동맹은 처음부터 아테네 제국을 범모할 가능성이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어 요게 델로스 동맹은 이제 내용도 있고 델로스 동맹을 통해서 아테네 지배력 강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델로스 섬에 있는 공동 근거마저도 아테네에 옮겼다, 요 내용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럼 아테네 민주 정치 관련된 내용 볼게요. 페르시아 전쟁 뒤에 페리클라스 전쟁 그 내용을 이제 보는데, 자, 이 페데카스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서강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볼게요. 인제 여기에서 인제 그 한 인물을 봐야 되는데, 어떤 인물을 보냐면 에피아데스라는 사람이야. 에피아데스. 페데카스는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좀 자세히 설명해서 서강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26 페이지 펴 보세요. 26 페이지. 자, 이 서강자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단락부터 보죠.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델로스 동맹 결성과 아테네 해군 성장은 하층민의 정치 참여를 가능했다. 그래서 종주는 하층민의 생계 때문에 정치 활동을 벌인 연역이 없었지만 함대 노병으로 이제 복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함대는 3단 노선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때 3단 노선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지중해는 갤리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건 뭐 아테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중세 시대도 그러고 그랬는데, 이 갤리선 특징이 뭐냐면 배가 있으면 그 배에 돛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노를 이용해서 돛대를 이용해 갖고 이제 전진하지만 뭐냐 빨리 스피드를 낼 때는 요 노를 이제 이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람과 함께 노를 이제 같이 저으면서 하는 건데, 전쟁 때는 주로 노를 이제 많이 져요. 예. 그러면 노에 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노도 이제 3단 노선은 한 사람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한 돛이 있고 그 위에다 상층에다 또 상부 돛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짝지어 가지고, 아니 상부 돛이 있고 또 3 층에다 또 하나 돛이 있어. 세 개의 돛이 연달아 해 갖고 짓게 되는 거든요. 그래서 이는 3단 노선을 통해서, 왜냐면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데, 이 3단 노선을 운영하려면 세 층마다 노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많은 노군들이 필요해, 노병들이. 그래서 이때 이제 노병들로서 누가 많이 하냐면 그 테테스 빈민층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죠. 왜냐면 빈민층들은 가진 게 이제 몸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제 노병들이 복무하고 살라미스 전투에 크게 이겼잖아.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양에서는 피를 흘린 만큼 뭘 해야 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죠. 예. 자, 이에 이제 그걸 입각해서 이들도 정치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때 정치가들은 이런 이제 그 빈민들의 정치적 권리 확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사람이 엘피아데스와 페리클라스거든요. 자, 여기 엘피아데스와 페리클라스가 인제 아테네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켰다. 자, 먼저 인제 나타난 게 엘피아데스인데, 이 알피아데스는 페리클라스에 큰 영향을 준 정치적 선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향을 줬잖아요. 그거와 관계였다고 보시면 돼요. 노무현과 문재인 관계. 자, 그래서 이제 이 엘피아데스는 그 당시 기원전 462 년에서 461 년까지 귀족들의 정치 조직이었던 아라우파고스에 대부분 권력을 박탈하고 그 권력을 미네와 오백인 협의에 시민법전 이전했다는 거. 그러나 엘피아스는 반대파들에 의해서 암살되고요. 그 정치적 그 후배였던 페리크라스가 그 뒤를 이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알피아데스와 반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키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키몬. 자, 이 키몬이 예전에 한번 기출 예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키몬이. 예. 키몬은 이 알피아데스와 좀 반대되는 인물이야. 이 사람은 친스파르타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알피아데스는 반스파르타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페르클라스도 반스파르타 경향을 띌 수밖에 없겠죠. 자, 키몬하고 알피아데스가 이제 대립을 할 때 키몬이 이제 스파르타에서 그 노예들 반란이 나니까 이걸 이제 스파르타가 요청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군대 데리고 도와주겠다고 갔다가 스파르타부터 겁을 당하고 오히려 역습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제 키몬의 지위가 확 떨어지고 대신 알피아데스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몬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이제 페리클라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 페리클라스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 사람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기출에 많이 나왔어, 솔론과 함께. 그래서 페리클라스는 어 그 당시 인제 그 BC 5 세기 때 등장했던 개혁 정치가였는데, 그 배경을 볼게요.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일단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로 하층민의 수병 창하, 이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상공의 경제적 지위나 발언권을 준대.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과 연결되고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 그래서 델로스긴과 해상무역을 통해 돈을 축적을 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알피아데스의 민주주의 개혁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개혁 정책을 보면 모든 성인 남자들이 이제 정치적 위기에 민회에 참여시키고 그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켰죠. 거의 입법권을 독점을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500인 권한을 축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장군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거. 그래서 최고 정부위원회 기능을 수행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법정의 권한을 강화시켜 갖고 사법권 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를 줘요. 그래갖고 이제 행정의 입법의 통제 권한도 주고 탄핵하는 권리도 주고 법 집행 정지 권한도 줘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요걸 이제 사법의 민주화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고대 그리스 사법 중심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이런 시민법정의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돼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서양사 총론에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요 부분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면 관례 추천제와 수당제야. 자, 이 수당제를 통해서 빈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예전에 관리대단에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무부수니까. 근데 수당이 실시되면서 관리도 이제 빈민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들 이제 도와가면서 또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빈민들에게 관리에 취임할 때 돈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또 뭐냐면 민회에 참여할 때도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그 빈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를 보장해 줬다. 그러면 빈민들에게 그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그 돈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어디서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아테네 패권 정치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제국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연결되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례 추천제, 수당제, 그다음에 임기제는 실시해서 집중 민주 정치를 강화했다. 예. 그 관리 추천제하고 수당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아테네가 그 해상 제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또 제국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막 끌어 모아도 부족하죠. 그 많은 빈민들에게 다 돈을 줘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시민권을 제한을 시켰거든요. 이 시민권법을 통해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양부모가 아테네인일 경우에만 자식이 시민권을 얻어요. 그래서 크레스티네스 때 그 데모스에 등록된 사람만이 양쪽 부모가 등록된 사람만이 자식이 시민권을 얻는 그런 정책을 하죠.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외국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 자식들은 시민권을 못 얻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아테네에 있어도 선조 때부터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다 외국인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시민당 규모를 축소를 시켰고요. 돈이 아까워서. 근데 이거는 페르크라스가 직접 한 계획은 아니고 여기 이제 민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페르크라스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페르크라스 입장에 볼 때는 이걸 통과할 경우 자기 자식들은 이제 아테네 시민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인이 그 외국인이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아테네 시민권을 제한을 뒀고요. 그다음에 토목 사업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제3 차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가 폐허화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재건 사업을 해요. 그 과정에서 아테네 여신을 모시기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이 건축이 되고, 요때 같은 친구였던 피디아스가 그것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예.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 양식으로 만든 거야.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페르크라스의 정치의 한계가 뭐냐? 자, 일단은 성인 남자들만 대상을 했지 여성들은 제외시켰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나 노예도 정치 참여를 금지했죠. 그래서 소수의 시민단, 그러니까 소수의 남성으로 구성된 시민단만 했다. 요때 소수라는 거는 예전보다는 확대됐지만 정치 참여 폭이 전체 그 인구 기준을 볼 때는 적은 비중이었다는 거죠. 남성 시민들. 그래서 그 당시 그 아테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인 남자들만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거는
좀 약간 로마하고 대비될 수 있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자기 체제로 끌어들이죠. 로마 식민화 시켜서 군사적인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들을 이제 삼아서 그 내부적인 원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이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테네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테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예요. 스파르타나 아테네 뭐 이런 그 그리스 도시 국가는 폐쇄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시민권을 잘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되면 그것도 더 축소가 돼. 예.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아테네 문제이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서기에서. 자,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를 이제 보면 페르시아 전쟁 이후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제후의 길을 걷고 있던 아테네의 발전은 현저했다. 그래서 아테네 시와 외양이었던 피레우스사이의 장성을 쌓아요. 예. 그리고 지상에서 공격을 대비하는 한편 아테네시의 복구 작업을 착수해요. 우선 시장이었던 아고다를 재건하고 아크로폴리스는 페리클라스 시대에 건축가였던 이티아스와 위대한 조각가였던 피디아스. 피디아스는 개인적으로 페리클라스의 친구죠. 자, 지휘와 감독하에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었다. 예, 파르테논 신전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수명이 속해 있던 사회 최하층 세력들 테테스 계층이죠. 자, 테테스를 강화시켜 전후에 있어서 대함대 건조와 해상무역 발전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주의나 발언권도 증대했다. 그래야 이제 크리스티네스에 의해서 기초가 마련된 아테네 민주정치는 페르시아 전쟁 후에 한층 더 발달되었다. 그 첫 시도로서 462년에 급진적 민주주의자였던 엘피아데스가 귀족 정치 잔재인 아라우파고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로 유명무실화가 되었다. 예. 알피아데스 권한들 아까 전에 개혁 내용들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권력을 어디에 이제 위임을 했냐? 알피아데스의 그가 이 아라우파고스의 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물론 예전부터 계속 축소됐지만 더 축소됐다는 거죠. 자, 요걸 미네나 오베기네 시민법전호에 이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원인 모두는 모르게 살해됐고 그들 뒤이어서 이제 아테네 지도자가 된 명문 출신인 페리클라스가 민주정치를 완성했다. 그래서 크리스티네스나 페리클라스가 귀족 출신이야 이 사람도 둘 다. 근데 귀족들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고 평민들의 권한을 신장하는데 큰 공을 냈죠. 자기의 어떤 계급적인 어떤 뭐냐면 이익보다는 아테네 전체 시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런 정책들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자, 이후부터 이 페르클레스 시대에 관련된 내용, 개혁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자, 페르클레스 시대에 완성된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 먼저 주목된 것은 시민권을 가진 성년 남자들 전원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민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반면 상대적 500인의 권한은 축소시켰다. 그래서 500인의 권한은 주 민의에 제출한 의안과 의안의 준비와 민의에서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정도 축소시켰고요. 외교 정책이나 전쟁 또는 식량 공급 때 중요한 국채는 민의가 결정했으며 민의의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입법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 자, 다음은 10명의 장군의 권한을 확대돼서 아우파고스 회의를 이제 누르고 그 최고 정무기관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요때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권한은 장군이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임기제나 뭐 이렇게 수당제, 윤본제를 실시했잖아요. 추천제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아테네 시민들이 한 번씩 간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렇게 짧게 이제 취임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이런 것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냐면 장군이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이때 장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 업무를 다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료 대신에 이 장군이 오랫동안 영구직이기 때문에 계속 국정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의 권한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 장군의 뭐냐면 실질적 정치를 운영했다 보시면 돼요. 자, 페리클라스도 장군의 지휘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장군들도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책임도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패했다 그럼 죽어야 돼. 예. 사형당이죠. 그래서 이들이 최고 정부 기관을 이제 수행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는 오늘날 내각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모든 내외 정책을 수행이 그들의 수준에 집중되면서 그들의 정책이 성공하는 한 매년 미래에 재선되었다. 자, 그다음에 페르디카스는 30년 가까이 아테네에 지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장군으로서 미래에 거듭 재선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임기에 구분 없이 딱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통과되면 영구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죠. 자, 그 밑에 아테네에 근무했던 관리들이 있고 이는 추천해서 임명되어 임기는 1년이었다. 예. 자, 요런 과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상업관계에서 각 부족이 600명씩 추천하고 임명된 배심원 6,000명으로 구성된 시민법정의 유일한 곳으로 배심원제를 운영했죠. 자, 실제 500명 내의 위원회로 나눠져 재판을 담당했다. 그래서 동맹시 소송도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폭주되는 경우도 많았고 따로 법관이 없으므로 판결은 단순한 다수결로 결정됐다. 배심원 6,000명이 다수결로 손을 두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배심원들 운영된 시민법정의 권한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사법 중심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사법 중심 민주주의. 자, 그다음에 제국의 발전했던 경제적 번영과 그리고 동맹시로부터 공납금으로 국고가 유태기인 페리클라스는 배심원과 500인 위원회 기타 공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 보수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테네 제국화 정책이 꼭 필요했던 거야. 자, 이러한 수당제를 통해서 그 당시 민해 참석자 연극 관람자까지 확대되어 빈곤한 시민들도 실제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었다. 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민단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간소하기 위해서 페리클라스는 부모가 모든 시민이 가진 자에게 시민권 한정한 시민권 제한을 마련했다. 근데 이거 엄밀히 페리클라스가 마련한 건 아니고 민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팩트는 좀 틀린데 자, 하여튼 이런 그 뭐냐면 시민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시민권법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이것도 한 2번 나왔거든요. 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국고에 의해 수당제 확대와 철저한 추천제 그리고 1년 이상의 시민이 원한다면 누구나 공직에 맡을 수 있게 했으며 민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민 누구나 직접 국정에 나갈 수 있는 직접 민주 정치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약 3만 명에 가진 상공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제유 외국인이죠. 예. 그다음에 20만에 달하는 노예, 그 여성들이 참여권이 없었고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은 4만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비중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했던 거야. 물론 그전보다는 확대됐지만 상대적 의미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아테네 민주 정치가 또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유입된 그 델레우스 동맹을 통해서 유입된 돈도 있고 그리고 바꿔부터 해상무역을 통해 돈도 있지만 또 한편 노예의 중요성이 있어요. 노예. 그래서 이 노예들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민들도 인제 뭐 정치에 참여하고 하니까 이제 노동력 동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의 희생 끝에 그 피해 그 바탕을 통해서 아테네 민주 정치가 유지됐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민주 정치와 좀 다른 거죠. 하여튼 내용을 또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수적으로 제한된 좁은 범위에서 한정된 것이었으나 아테네 민주 정치는 고대 어느 곳에 찾아볼 수 없는 시민의 정치 능력을 대한 평등한 신뢰를 입각한 철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페르카스가 펠로폰네스 전쟁 초기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페르카스가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을 초창기 때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전사한 시민들 추도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정치, 아테네 정치, 민주 정치에 대해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요 예문이. 요 예문은 한번 읽어 보세요. 요거. 요 가끔씩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기출에도 사료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 사료에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그 부분은 좀 읽어 보시고. 자, 그래서 인제 이걸 이제 뭐 그 스파르타와 비교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 각자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인제 페르크라스의 이제 추도 연설 이런 내용에서 인제 그 민주 정치의 어떤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민주 정치가 발달한 아테네와 그다음에 스파르타를 비교를 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페르크라스는 이 만든 이 민주 정치는 문제점이 있어. 이게 뭐냐면 너무 다수결을 강조해. 전문성보다는. 어떤 국정의 전문성보다는 민중들의 어떤 다수결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민중의 다수결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해결할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그 부분도 있죠. 거기다 또 외교 정책도 인제 다수결을 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갖고 어느 지역에서 이제 아테네 계기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군대를 파견해서 사람을 죽일까 말까를 다 이제 민중들이 결정이 돼 버린 거야. 그리고 민중들이 "야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여." 그러면 다 인제 도시가 하나도 지도상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대의 정책의 파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인제 많은 그 폴리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아테네의 멸망을 이제 재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없는 그 민중들이 모든 곳에 다 간섭질하고 그런 정치들 뭐라고 하냐? 중우 정치라고 하죠. 중우 정치. 자, 이 중우 정치의 패단이 나중에 펠로폰네스 전쟁 때 드러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 외교 정책이 또 실패와 또 연결돼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페리카스 관련된 내용을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읽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사 그 관련된 내용을 서강대에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서강대 26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중간 단락 정도 되겠네요. 자, 알피아데스에 이어서 이제 페리크라스가 이제 그 뒤를 이었는데, 페리크라스는 추천에 의해서 간직 선출을 확대하고 행정간직과 배심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하층민의 정치 참여를 지원했다. 자, 그는 델로스 동맹에 기반한 아테네 권력을 강화하고 파르타의 신장 건립 등으로 아테네 미화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로써 하층 시민들도 완전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민주정을 등장했다. 자, 아테네 민주정은 이처럼 폴리스의 자유민인 남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참정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것이 아테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국가적 여건에 따른 변화의 결과였다. 자,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을 들자면 첫 번째로는 그것은 이제 폴리스라는 소규모 국가에서나 가능한 직접 민주 정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페르시아처럼 대제국에서는 이런 민주 정치가 불가능해. 어, 그때 뭐 정보통신 이런 것들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온라인 공간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그런 가정에서 직접 만나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오늘날은 대면 그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그 페르시아 제국 같은 이제 나라에서는 이런 정치를 못하죠. 근데 인구 규모가 좀 적은 폴리스에서는 그게 할 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스위스 같이 인제 좀 약간 인구가 작은 주에서도 지금 직접 민주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미네와 시민법조에 직접 참여하고 교대도 간직을 맡으면서 국가를 공동 운영했고요. 간직은 대개 미네에서 추천으로 인제 선출되는데 1년 임기에 중임 제한이 있었다. 시민법정에서 추천된 배심원들은 재판을 담당했다. 둘째는 이거는 아테네 민주주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만 참여한 곳이고
자유민인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는 배제된 것이다. 자,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에 추구하는 자유는 남성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 시민들만 누리는 집단적 자유였으며 인간 개개인이 누리는 보편적 자유는 아니었다. 이게 좀 한계죠. 특히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신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다른 지역의 비민주주의 정치상과 비교할 때 아테네 남성 시민들은 특유의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경험은 민주정의 역사의 중요한 전례가 될 만하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스파르타를 좀 보고 나서 그 펠로폰네스 전쟁을 넘어갈게요. 예. 이건 좀 앞부분에 있으니까 잠깐 이제 보죠. 아, 이거 잘못 쳤네. 네. 자, 스파르타를 보죠. 스파르타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서계 내용을 볼게요. 네, 서계. 자, 그럼 스파르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좀 볼게요. 일단 자, 스파르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음. 원래는 이 스파르타는 도리아인들이 만든 나라죠. 정복자였던 도리아인들이 여기 내려와서 이 라코니아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B18 세기 때 인구가 증가돼. 이건 아테네도 마찬가지인데 아테네는 인구가 증가되니까 방출시켰죠. 그래서 그 식민 도시 같은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스파르타는 다른 도시와 달리 좀 색다른 방법을 채택했어. 얘네들은 정복을 해요. 어딜 정복했냐? 그 옆에 있는 땅을 정복하죠. 메세니아 땅. 예. 요 지역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1차 메세니아, 뭐 2차 메세니아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요 메세니아 지역을 그 정복해서 요 지역에 이제 편입을 시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 영역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럼 요 메세니아에 있었던 원래 거주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냐면 얘네들은 이제 다 집단 노예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헤르타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헤르타에게 농경을 시키고 거기 농산물들을 자기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뭐냐면 정복 활동을 통해서 메세니아 땅을 똑같이 나눠주면서 뭐냐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파르타의 어떤 사회적 양극화를 이런 식으로 메세니아 정복을 통해 토지 분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먹혀들었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이제 그 토지 소유자로서 평등자 입장에서 참여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 이거는 아테네와 다른 여느 그 폴리스와 좀 다른 방식으로 그 당시 B18 세기 때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제1차 메세니아 전쟁과 제2차 메세니아 전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메세니아 전쟁은 20년에 걸쳐서 메세니아를 병합을 하고, 그렇지만 또 좀 있다가 한 그 7, 80년 뒤에 제2차 메세니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스파르타의 착취에 이제 압제에 저항한 메세니아들이 독립 투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다 이제 이 두 번의 뭐냐면 그 전쟁 끝에 메세니아의 땅을 다 뺏어서 나눠줌으로써 그 당시 스파르타의 이제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이 스파르타 체제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코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이 니코고스에 의해서 뭐냐 스파르타 체제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이게 실제 인물인지 뭐 전설상 인물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니코고스라는 사람은 좀 뭐냐면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니콜라고스라는 전설적 인물의 개혁 입법을 통해서 땅을 뭐냐면 그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동등자 입장에서 모든 스파르타 시민들은 동등자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를 했다.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기에서 한번 볼게요. 예. 서기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이게 몇 페이지야? 아유 안 보이네 페이지가. 59 페이지 펴 보세요. 서기 59 페이지. 자 여기 보면 자 아테네와 같이 이제 해상무역과 상공을 발달한 폴리스에서 평민세의 대두로 귀족 지배가 이제 동요되고 스파르타 계층의 분한 후 사회 분한이 걷게 되죠. 그러나 스파르타만은 예였다. 스파르타는 다른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인제 스파르타는 정복에 의해서 건설된 폴리스고 또한 정복에 의해서 영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메세니아 지역을 인제 지배하는 과정에서 땅을 나눠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스파르타의 이제 사회 계층들이 쭉 나오는데 요게 좀 약간 특이한 형태가 됐어요. 요게 내용을 보면 자 스파르타는 인구 구성을 보면 여기 나오는데 일단은 그 시민 계층이 2% 밖에 안 돼요. 이 시민 계층을 스파르타 라고 또 하고 서강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뭐라고 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이 사람을 이제 스파르타라고 하고 뭐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스파르타라고 해요. 스파르타. 스파르타 또는 서강에서는 스파르티아테스라고 해요. 그냥 스파르타 할게요 그냥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시민계층인 스파르타는 2% 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페리오이콘이라는 사람이 있어. 페리오이콘. 이 사람들이 전체 6%거든요. 근데 나머지 92%가 뭐야? 그때 메세니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노예에서 어떤 사람이 헤로트라는 사람이 9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92% 사람들을 소수의 2%가 통제를 하려면 당연히 애들이 무장화 시켜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거의 뭐냐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막 가혹하게 시켜.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진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 역할을 맡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주 이제 소수의 지배층들이 절대 다수의 노예 계층을 뭐냐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이제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 군국주의 체제죠. 예. 그래서 군국주의 체제의 등장은 이런 스파르타 내부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스파르타의 인제 그 뭐냐면 인구 특징들, 계층 구조들을 이제 막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읽기 전에. 자 스파르타는 인제 위의 계층이 스파르타. 그래서 이제 시민 계층이자 그 도시의 이제 명칭이었던 스파르타가 있고 정복민 후손의 지배층으로서 농업 위에 다른 경제 활동을 제한을 받고 이들은 어 뭐냐면 상업 활동을 못 해요. 그다음에 군사와 정치를 담당해서 엄격한 생활을 했다. 그다음에 중간에 페리오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변두리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인제 그 도리아인들이 내려올 때 그래서 도리아인들이 라코니아 지역 있죠. 이 라코니아 지역에 그 내려올 때 그 뭐냐면 어 미리 거기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 그래 갖고 그때 인제 원주민들인데 이 원주민들은 쉽게 항복을 해 버렸어, 대항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파르타로서 좀 약간 자유를 인제 부과를 받았죠. 그래서 이들은 자유민으로서 지방 도시의 자치령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람도 또 군대 복무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스파르타인들만 군대의 의무를 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페리오코에도 군대 복무 의무가 있다.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오히려 나중에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시민단이 축소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없으니까 되게 인제 페라포 페리포 그 말이 안 나오네. 펠로폰네스 전쟁 후반기에 들어가면 실제 전쟁의 주역은 페리오이드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중요한 요충지나 이런 것들 이제 장악을 하고 전쟁을 할 때 이 페리오이코의 병력들이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폴리스의 정치 참여는 하지 못하고요. 그 도시 주변에 총량이 거주하고 주로 라코니아 지역에 거주하죠.
그리고 스파르타 시민들의 금지된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시민권은 없다. 그러니까 자유는 누리지만 시민권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약간의 군대복무와 납세 의무는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페리오크예요. 얘네들이 스파르타는 좀 약간 기형적으로 사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절대 다수인 헤이루타는 앞에 이제 메세니아 전쟁에서 이제 독립 전쟁하는 과정에 진압돼서 예속적인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들이고, 자 이들은 노예 신분이야. 그래서 예농국가가 분배한 분배지나 이런 것들 주변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서 예농국가가 뭐야? 국가가 맞아. 노예 신분의 예농으로서 예속 농민으로서 국가가 분배한 분배지에서 주변 거주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사고 팔 수 있는 노예는 아니에요. 이들은 마을반으로 이렇게 마을 단위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뭐냐 거기에서 생산된 물들을 생산물들을 이제 스파르타 시민들이 분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별 노예가 아니라 집단별 노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들과는 좀 다른 노예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92%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냐면 탄압을 받으니까 헤리오타인 내에서 반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발들을 이제 사전에 캐치하면 잡아서 죽이고, 좀 똑똑한 애들 있죠. 얘네들은 또 잡아서 죽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제를 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정치 구조도 한번 더 볼게요. 그 스파르타는 정치 구조가 아주 특이해. 예, 계층 구조 특이하지만 정치 구조가 민주 정치하고 그다음 왕정, 그다음 귀족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혼합돼 있어. 요 세 형태가. 그래서 이제 왕정은 예전에 이제 국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두 명이고 실제 현실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군대 지휘권만 있어. 그래서 영화 300에 보면 네오니다스가 이제 군대 지휘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에폴리오라는 사람이 막 방해 놓고 국왕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냐면 유명무실한 존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네는 성령 남자들이 시민 참여했고요. 중장보병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스파르타의 그 민주주의를 중장보병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국정의 국정을 심의하고 꼭 법안을 위결하고 공직자 최종 결정권을 보호했는데 그렇게 힘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요. 그리고 여기 뭐 투표를 하더라도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 붙여지면 그냥 한호성을 치고 박수만 치면 통과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박수 치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이제 실권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원룡이라고 해서 이제 원룡에서 이제 왕 2명과 30명의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구성이 됐고, 국정의 주요 안건을 마련하고 그 민회가 이제 승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실권자는 이제 애폴로라는 집정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정의 실권을 잡아갖고 민회가 선출한 임기 1년에 5명, 왕을 포함한 간직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스파르타 특유의 생활 중시 양식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데 실권은 이 애폴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애폴로. 자, 그래서 의미는 왕정과 귀족 정치의 유지를 내포한 민주 정치였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 정치, 왕정, 귀족정이 혼합된 형태야. 그래서 지금 시점 볼 때 상당히 좀 아테네 정치 구조보다는 별로 안 좋은 구조죠. 비민주적이고 상대적으로 볼 때. 근데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제일 뭐냐 이상적인 모델의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걸 이제 되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플라톤 같은 사람도. 그다음에 이제 중장보병 민주주의라고 하죠. 이거 서강에서 나온 얘기죠. 서양사 강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BC 7세기 후반 제2차 메세니아 전쟁 때 그 중장보병의 밀집대항 전술을 도입하면서 형성됐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 등 적어도 중장보병으로서 경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야. 뭐 아테네도 마찬가지지만 스파르타도 마찬가지. 근데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달리 모든 시민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스파르타 시민들이 거기 성인 남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하기 때문에 중장보병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있고 서양사 개론에도 있네요. 그 말이. 경제적으로 보면 농업 중심의 사회였죠.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시민은 상업과 생산 활동은 종사하지 못하고
금지됐고 주로 상업은 페리오이코가 담당을 해요. 그리고 자급 원칙 아래 외국인 암대 자급 자족 원칙 아래 외국의 왕래를 감시했고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외부의 새로운 유입을 사상한 유입을 차단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외래부터 문화가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예, 경제가 혼란하겠지. 예, 경제가.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도입되고 그러면 종전의 농업 중심의 스파르타 경제체가 무너지면 앞에서처럼 이제 뭐냐 토지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회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종전의 중장 보병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붕괴되잖아. 그 스파르타 체제가. 자, 이런 것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문화적으로는 군사적 힘은 강하지만 특히 육군이 강하죠. 그리스 문화에 직접적인 공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의견도 있어요. 스파르타 문화가 정체되지 않고 독특한 문화 발전됐다 하는 설도 있지만 대개는 문화적으로 후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패권을 장악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군사적 힘은 강화도 군사적 힘이라는 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의 뒷받침 뭐냐면 그의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겠죠. 이 소프트 파워가 없어 얘네들은. 예,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서양사 개성 들어가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도리안족이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스 반도를 아마요 비교적 기름진 라코니아로 자리 잡았을 때 원주민 중에 스파르타 지배를 받아들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감수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시민권이 없지만 페리오이코이라고 하죠. 시민권이 없는 페리오이코이. 견두리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처음부터 예속적 신분이었거나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저항했던 사람은 헤리오타인데 헤리오타이는 주로 메세니아 지역에서 이제 거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노예 신분 예농이 되었다. 예속된 농민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 페리오이코인은 도시나 그 주변에 촌락에 거주하면서 스파르타 시민에게 금지되어 있던 상공업에 종사했고 시민권이 없었지만 생활 자체는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었다. 자, 그 이에 반해서 헤르타인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할당한 분배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여 시민과 국가에게 요구하는 공납을 납부하는 부자유한 봄이었죠. 그리고 이때 공납을 납부한 이 생산물을 가지고 뭘 하냐? 예, 그날 스파르타 시민들 남자들은 공공식당에 참여, 공공식사에 참여하죠. 예, 자기가 이제 받은 공납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같이 하면서 먹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공공식사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스파르타 남성들의 의무예요. 이게. 자, 그들은 가족을 거느리고 농업 생산을 중단시켜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는 스파르타 시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거의 인구의 92%죠. 언제나 반란의 위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 되거나 불온하거나 반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의 소유자는 재판 없이 되거나 추방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개김성이 있거나 좀 똑똑하거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전에 죽게 돼요. 얘네 사람들은. 예. 자, 신분과 거주지를 달리하는 페리오코이와 헤르타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스파르타의 특이한 사회 구조는 기원전 8세기 말에 7세기 후반에 두 차례 메세니아 전쟁을 통해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니코르쿠스 같은 사람들이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 전쟁은 스파르타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으로서 제2차 메세니아 전쟁은 스파르타의 가혹한 지배에 대한 메세니아 반란이었다. 자, 용맹을 자랑했던 스파르타인들도 고전을 거듭하는 장기간에 걸친 힘든 어려운 전쟁이었다. 전쟁은 스파르타는 메세니아 주민들 대부분 헤르타이로 이제 만들고 그 토지를 스파르타 시민들이 평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분배했다. 그래야 스파르타 사람들 실제 동등자,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토지를 똑같이 나눠갔죠. 자, 이에 따라 그 빈부의 격차나 계층의 분화에 따른 사회적 분란이나 정치적 동요를 방지하고 시민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스파르타 국제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입법자였던 그 니코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니코니쿠스인데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역사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학회에 많이 많지만 일단 니코니쿠스죠. 니코니쿠스가 아니야? 예, 니코니쿠스는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발음이 좀 나쁘고 많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꼬일 때가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사람 인명이 정확하지 않다. 이 사람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면 요걸 기준으로 보세요. 그냥 그 사연사 강의나 개론 책을 기준으로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걸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도 요즘에는 인명, 사람 쓰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제 좀 약간 표기법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 개론서를 기준으로 해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원전 9 세기 때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메시지 전쟁이 이르는 역사적 발전의 소산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정치 제도가 나오죠. 네, 정치 제도. 그래서 스파르타의 정치 제도가 인제 나오는데 한번 보죠. 자, 스파르타 정치 제도를 읽기 전에 이제 하기 전에 어 두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66 번이에요. 66 번. 예 66 번.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왕이 있으나 실권이 없고 두 왕을 포함한 30 명의 유력한 가문 중심으로 구성된 장로회가 국정의 주요 요건을 마련했지만, 자, 이는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들의 시민 전체를 구성되는 민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실권은 민회가 선출하는 임기 1 년에 5 명의 애폴로에게 있었고, 자, 이 애플류에는 국정 운영 면에서 보면 집정관이라 할 수 있으나 본래 의무의 왕을 포함한 여러 간직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스파르타 특유의 생활 양식의 준술 여부를 감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의 기능도 겸유하고 있었다. 실권자였다고 보시면 돼. 실제로 실권자.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스파르타 정치군은 왕정과 귀족 정치에 유죄를 내포한 민주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원전 7 세기 전반 제2차 메시니 전쟁 때 중장 보병의 밀집 대형이 도입되었고, 그리고 성년 남자들이 정원의 분배지를 가진 동등자로서 중장 보병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 전형적인 중장 보병의 민주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올 게 뭐냐면 스파르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스파르타 이때 스파르타는 이제 스파르타 시민들을 얘기하는데 요게 인제 그 스파르타 시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파르타 시민들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인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스파르타 시민은 전체 수요에서 5% 10% 불과하다. 뭐 어떤 책에는 2% 있는데 이거는 추정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언제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페리코나 특히 헤이로타이드의 반란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렇게 끊임없는 헤이로타의 반란 위협 속에 정복에 위한 생활 체제와 지배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파르타는 군국주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군국주의 형성의 배경이 나오죠. 소수의 스파르타 시민들이 절대 다수의 피지배층들, 특히 헤로타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체제를 만들게 되죠. 군국주의 체제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시민 생활 자체가 전시 체제로 다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포함한 독특한 생활 양식들이 인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보통 스파르타식 교육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교과서에서 찾아서 볼게요. 미디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미디엔 97 페이지에 보죠. 예. 보통 이 스파르타의 교육 방식을 뭐라고 하면 아고게라고 해요. 아고게. 아고게. 예. 자, 이 아고게 명칭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아고게는 모든 시민이 이수해야 할 공부욕의 제도다. 자, 교육 기간은 7 세부터 20 세까지 총 14 년이며 주요 과목은 읽기, 쓰기, 음악, 무용, 군사 훈련이다. 자, 파이도노모스라는 교사가 정권을 가지고 훈육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덕을 경미한 용감한 전사 양성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고게 스파르타 교육 방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또 개론해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스파르타 시민은 태어날 때부터 심사를 거쳐 불구나 허약할 경우에 번영을 받고 건장한 아이에게만 선장의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사신단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오니다스가 이걸 듣고 이제 "물하고 뭐 흙을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왜 우리 너한테 물하고 흙을 바쳐야 돼?" 이건 복속의 의미거든. 그러면서 스파르타 하면서 이제 그 뭐냐면 페르시아 사신을 밑에 구멍에다 밀어 넣죠. 예.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애기가 태어나면 영 핀볼이다. 장애가 있거나 하면 여기 갖다 버려요. 그래서 죽여 버려. 그래서 건장한 아이들만 정상적인 아이들만 성장을 기회를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이 건장한 아이는 7 살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집단적 훈련을 그 밑에서 이제 있다가 7 살부터는 인제 떠나서 집단적 훈련을 받아 모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면이 이제 300에 잘 나와 있죠. 자 글읽기나 음악도 배우지만 훈련의 주된 내용은 신체 단련과 군사 훈련이야. 심지어는 식사를 훔치는 것까지도 훈련의 일부를 관장해. 그러니까 훔치는 것은 인제 되는데 잡혀서는 안 돼. 어떤 잡히면 안 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스파르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에게도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예. 여성들에게도. 그러면 여성들 왜 교육을 시키냐? 아테네는 시키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그냥 안에서 그 집안에서 그 뭐냐면 그 가정만 하도록 했어. 그 밖에 못 나가게 했어. 심지어 시장에도 못 나가게 했죠. 그래서 아고라에서 인제 그게 시장인데 거기에 보면 남자들만 득실득실해. 거기에서 인제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정치 관련된 얘기, 토론 같은 것들을 하죠. 자 하여튼 근데 여성들은 스파르타는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자 왜냐면 건강한 모체만은 훌륭한 전사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주로 체육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체육 교육을. 체육과 가정 운영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헤르타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당시 또 이제 남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여자들이 또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제 같이 시켰던 거죠, 여성 교육도. 자 하여튼 20 세가 되면 전사로서 모든 훈련이 끝나고 성인이 되지만 30 세까지 병영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 갖고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병영 생활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끝나면 가정 생활에 돌아가지만 그 후에도 계속 시민 정사단에 속하는 특수한 집단 생활을 하며 그다음에 저녁마다 집단별로 행하는 공동 식사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요때 공동 식사에서 이제 참여할 때 음식물들은 그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분배받은 그 지역에서 들어온 공단물을 가지고 이제 내면서 공동 식사에 참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스파르타 시민들의 의무였어요. 요거는요. 자 이와 같이 스파르타 시민은 거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오직 훌륭한 전사가 되고자 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되어서 용감한 전사자로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이를 위한 집단 생활을 할 뿐이다. 자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전사로서 시민의 생활이 걱정이 없고 생산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시민은 생산의 종사를 금지하고 공동 식사와 가족 분양은 각종 지출은 헤이르트의 공납물로 충당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기나 농기구를 비롯한 일상용품은 그 페리오클가 생산했다. 상업도 페리오클가 전담을 하죠. 자 그리고 화폐도 사용하기 불편한 철제였다. 철제는 솔직히 말해서 통용되기 힘들죠. 대부분 금과 은 이런 것들이 통용되고 근데 자 하여튼 그 외국과의 무역은 가능한 억제됐고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삼고 외국인의 왕래는 감시를 받았다. 그래서 폐쇄적인 세국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욕구도 생길 수 있고 욕구가 또 많아지면 불만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상품화폐 경제가 또 발달되면 기존의 농업 경제 구조가 이제 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돼요. 언제?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부터 현실화돼. 자 이런 것들 스파르타의 몰락의 또 배경이 돼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자 이러한 생활체제에서는 학문이나 예술은 발전할 수 없었다. 스파르타는 오직 잘 훈련된 용감한 전사와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을 뿐이다. 사실 스파르타는 그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펠로폰네스 반도 대부분의 폴리스를 망라한 펠로폰네스 동맹을 결성하고 이로써 페르시아로서 군림으로써 그리스 문화에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페르시아 군림했으나
그리스 문화에 직접적인 공헌을 하지 못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키타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키타 섬에 보면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좀 있거든요. 이 그래서 꼭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도 있어요. 서양사 총론에 거기 나와 있어요. 서양사 총론에. 어. 그래서 이제 서양 스파르타 예술은 처음에는 코린도스 양식을 보던 곳이었으나 뭐 독자로 발전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시험 문제에. 예. 있으니 자, 그러면 이 스파르타 관련돼 갖고 서강자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서강자에 있는 내용을. 자, 21페이지 펴 보세요. 21페이지. 자, 스파르타 정치와 역사 있는데 자, 요 앞부분은 이제 뭐가 있냐면 스파르타하고 그 당시 아테네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이 아테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폴리스들이며 소 대조적인 국가였다. 우선 아테네는 그리스 중에 이오니아에 속했고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에 속했다. 그러니까 인종이 좀 다르죠. 근데 마치 이렇게 보면 다른 인종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오니아인이나 도리아인이나 똑같은 인도 유도부족들이에요. 인도 유도부족들이고 이들도 외래에 들어왔던 민족들이야. 다만 이오니아인들이 세 번째 들어왔고 도리아인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거야. 예, 얘네들이. 그래서 아테네는 해상 활동을 통해서 해군이 우세한 국가인데 반해서 자 이거는 제2차 그 페르시아 전쟁 이후죠. 스파르타가 내륙에 위치한 대표적인 국가에 육군이 강했다. 또 아테네는 다수가 정치에 참여한 보장한 민주전 국가였지만 스파르타는 소수가 지배하는 가두정 국가였다. 아테네는 개방적이고 개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국가였지만 스파르타는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전사 국가였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관련된 내용 비교를 좀 해봤고, 자 스파르타는 참주정을 걷지 않았어요. 아테네와 달리.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해결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제 니쿠스 정치 체제에서 토지 개혁이 일어났고 그 토지 개혁에서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 다 동등해졌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계층 간에 없었어. 계층의 차별이 없었죠.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참주가 등장하고 참주가 평균편을 들면서 이끌었던 게 참주 정치잖아요. 근데 스파르타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주 정치를 걷지 않게 되죠. 예. 스파르타인들은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이웃인 메세니아 정부를 통해서 세운 토지와 예속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스파르타 특유의 정치 체제는 기원전 7세기에 전설적 입법가였던 니크로고스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스파르타는 과거 왕정의 유수부 두 명의 왕이 존재했고 근데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전쟁과 원정의 군사력과 역할을 수행했지만 평상시 정치적 권한은 미비했다. 자,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최고 주권 기관은 30세 이상의 남성 시민 미네였다. 미네는 입법 및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최종적 의결 기구였으며 감찰관과 원론 위원들을 선출하기도 했다. 자, 그러나 이제 스파르타의 미네는 독자적인 의안 제한권이 없이 감찰관 원로원이 제안한 안건에서 찬반 투표만 수행하고 포결도 개인적 투표도 아니고 집단적 항성에 의해서 결정됐다. 실제로 거의 통과됐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민주적인 성격이 좀 미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최고행정인 5명의 감찰관 에포이도 있고 이들 임기에 1년 가지고 있고 국가행정을 관장했고 민회와 원료를 주재하면서 재판권을 행사했고요. 자, 원료에는 2명의 왕과 60세 이상의 원료 시민으로 합해 30명을 구성되는데 종신지구 법안을 제안하고 재판을 담당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대 스파르타 대표 유력자들로서 사실상 스파르타 정치가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자, 스파르타 주민들은 그 자유시민이 그다음 반예속민인 페리오코이
그다음 안전 예속인 헤이오타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예, 요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헤이오타인데 헤이오타가 이제 계속 탄압을 받다가 나중에 인제 뭐냐면 메세니아 독립을 해 갖고 독립해 나가요, 헤이오타이가. 이 전투가 뭐냐면 뒤에 있죠. 요 전투가 인제 그 뭐야 음 네오투라 전투가 있어요. 네오투라 전투. 네오투라 전투에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네오투라 전투. 이 네오투라 전투에서 테베 연합군과 그다음에 그 당시 스파르타 연합군이 싸우는데 이때 테베 연합군이 이 스파르타 연합군을 이겨. 이 네오트라 전투. 예. 그래서 요 전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 뒤에도 또 있어요. 하여튼 이 네오트라 전투에서 뭐냐면 테베 연합군이 스파르타 연합군을 이겼다. 그래서 이때 인제 테베가 뭐냐면 페르타를 다 석방을 시키고 얘네들이 이제 메세니아에서 독립을 하는 계기가 되는 전투가 이 네오트라 전투야. 예. 이 네오트라 전투는 사선진 전투로 되게 유명해요. 신선대가 활동하고 그래서 그때 인제 뭐 그 테베에 동성 연애자 그 부대들이 있었거든요. 신성대라고 하는데 이 신성대들이 인제 많이 활동했던 전투로 유명하고 어 사선진 전투에서도 유명한데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뛸게요. 네.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계속 한번 또 읽어 볼게요. 스파르타는 기원전 6 세기부터 그리스의 대표적인 강국으로 등장했다. 자, 육군 국가인 스파르타는 주 펠로폰네스 지역과 중부 그리스 내륙 지역에서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와 더불어 그리스 연합군을 지냈는데 특히 테르모필레 전투와 플라타이아 전투는 다 스파르타가 중심을 했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명성을 떨쳤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는 델로스 동맹의 지도 국가인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에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도움을 얻어 승리함으로써 자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깨지고 나서 개입을 안 한 게 아니야. 예. 군사적 개입만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냐 외교적인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페르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리스 도시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막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뭐냐면 외교적으로 잘 이용해 갖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하면 좋겠다. 그래 갖고 계획을 내.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제 그 스파르타를 도와주면서 아테네 패권을 어 도 도전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인제 하면서 이제 이간질을 하게 되거든요. 요 과정이 뒤에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읽어 볼게요. 하여튼 자, 페르시아 도움을 얻어서 단독 패권 국가로 인제 부상하게 되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기원전 4 세기 때 아테네, 코린도스, 테베와 함께 테바이인데 테베예요. 예, 계속하여 전쟁에 의해서 국력을 쇠퇴했고 네오트라 전투에서 패배와 메세니아 독립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세력의 길을 걷게 됐다.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예전에 기출 문제에. 메세니아 동맹. 예. 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서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펠로폰네스 전쟁에 대해서 좀 보죠. 펠로폰네스 전쟁. 예. 자, 이 펠로폰네스 전쟁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이 할게요. 그 부분은.